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 김옥주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과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의 역사와 의사의 길입니다. 선사시대부터 AI 의학까지 2500년 의료윤리 전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의사의 길이 이제 인류의 의료 윤리 역사, 또 의학의 역사의 전통 위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얻을 핵심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윤리는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25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인류의 존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동물도 병을 앓았거든요. 물론 인류가 생긴 다음부터 질병은 항상 인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고통을 덜어주고 또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학은 늘 인간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의사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의학이 내일에는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의학이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혁신은 미래 환자를 위한 의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practice라는 닥터링, 의업은 세계적, 역사적 의사윤리의 흐름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AI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일수록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인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학 발전의 대하 드라마를 한눈에 짧게 보자면 선사시대, 고대시대에는 주술적, 마술적 의학도 있었고 템플, 사원에서 의학을 하는 것과 그 질병을 어떻게든 대응하려고 하는 원시 시대의 인류가 있었죠. 그러나 현대의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BC 460년에 사체액설과 의사윤리 이러한 합리적인 의학을 세운 분이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 의학을 더욱 더 발전시켜서 그 1500년 이상의 서양의학을 흐름을 주도하던 갈렙 의학이 AD 200년경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1500년경에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해부학 혁명, 또 그 다음 세기에 17세기에 하비의 생리학 혁명, 그리고 18세기 병리학, 19세기 실험의학 등이 있으면서 20세기에는 항생제, 백신, 수술 이런 현대의학이 이루어지고 21세기에 여러분은 유전체 의학, AI 정밀의학 등의 새로운 의학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로부터 이제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트라파네이션이라고 하는 두개 천공술입니다. 선사시대 유골에도 골절 관절염, 종양, 치과질환, 여러 또 질병의 흔적, 결핵도 있고 이렇게 흔적이 발견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질병은 사람들과 늘 같이 있었고 공룡에서도 있었으니까 인류가 나타나기 이전부터도 질병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의 의료인은 대개는 영향력 있는 주술사나 샤먼 등이 의뢰를 통해 리추얼을 통해서 치료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그 두개천 공수를 보면 이것은 원시 시대에 그 외과적인 이 두개골을 잘라낸 적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곳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4,000년 전에 발견된 건데 4,000년 전에 그 이 두개천공술을 하고 나서 그것이 마진을 보면 힐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분이 오랫동안 생존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 트라파네이션을 한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인류는 이러한 수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수술한 이유는 아마도 두통이 매우 심했거나 아니면 주술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초 사용도 오래전부터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왼쪽에 라스코 동굴벽화는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의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은 새 부리 모양으로 된 사람이 여기 누워 있는데 이 주술사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들소의 배에서 창자가 나오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구석기 시대부터 이게 비교 해부학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주술사가 치료했던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사시대 의뢰를 보면 의사 역할을 하는 존재는 선사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의학을 보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보면 이집트에는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 이것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것은 BC 1600년 전에 세계 최초의 의학 교과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쓰여진 상형 문자를 통해서 48가지 외과적 사례를 합리적으로 기술했고 전문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경험적인 의학이 실제로 여러 가지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과 같이 공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임호텝은 의학의 신으로 숭배된 최초의 역사적인 의사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이게 최초의 의학 법령으로서 BC 1754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쐐기 문자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료 행위를 명문구점으로 다룬 최초 인류의 의사의 법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사의 보수와 처벌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과실을 여기서 처벌을 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실패할 경우에 의사의 손을 결단하는 엄청난 벌을 부과했죠. 그리고 환자가 귀족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에 따라 치료비가 다르고 그리고 잘못해서 죽거나 눈을 뭐 실명했거나 그럴 때도 이 사람 환자의 신분에 따라서 의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진단, 치료, 예후의 개념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의사의 법적 책임과 의료윤리를 명시한 최초의 제도적 시도가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주목하셔야 될 현대 그리고 이 이후에 역사적으로 계속 의술의 상징된 것은 아스클레피우스 신과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의신인 아폴로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서 죽음의 신이 불평할 정도로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명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뱀을 감겨진 이 막대기, 뱀 지팡이를 든 치료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oad of Asclepius는 오늘날에도 의학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곳곳에 가시면 아스클레피우스의 흉상이나 이 지팡이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을 상징하는 여러 심볼에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WHO의 로고에도 아스클레피우스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하이게이아는 아스클레피우스의 그 딸이 있는데 건강과 예방의 여신입니다. 하이지인의 어원이고 파라케이아도 아스클레피우스 딸인데 치료의 여신 파라세아의 어원이 되죠. 마카온 아들은 외과의 수호신이고 포달리리오스는 내과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와 그들의 가족이 모두 의학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머리가 복실복실하고 빠글빠글한 아스클레피우스는 달리 머리가 대머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BC 460년에서 370년까지 그리스의 코스 섬 출신입니다. 왜 히포크라테스가 현대의학의 아버지인가?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노여움 때문이다. 신에게 벌을 받아서 그런 거다. 누가 나한테 마술 걸어서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격하고 오직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이론이 사체액설이거든요. 인간의 몸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네 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간의 불건강,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건강이 되고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 질병이다. 이러한 사체액설 간의 균형 그리고 조화 그것이 깨지는 것이 질병인 것인 이런 생략적 질병관이 2000년간 서양의학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히포크라테스의 특징은 임상 관찰을 강조한 것입니다. 환자를
환자의 병상 옆에서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포크라테스 전집, 코프루스 히포크라티쿰을 보면 이러한 임상 관찰이 여러 군데에서 아주 정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 실습을 한다. 그때 임상이 베드사이드잖아요. 그게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전통으로 중요하게 확립된 것입니다. 환자를 보고 배우고 환자를 옆에서 보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의학의 핵심적인 태도이자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히포크라테스 중요한 것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직업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생활 습관도 중요한 거죠. 의사는 환자 안에 있는 Natural Healing Power, 자연에 낫게 하는 치유의 힘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히포크라테스 산서를 확립해서 의료윤리의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히포크라테스가 왜 의학의 아버지로 2500년 동안 계속 존경을 받아왔고 숭상을 받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히포크라테스 산서는 여기에 이제 중세 교과서에 있는 히포크라테스 산서인데 2500년간 의료윤리의 토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 능력과 판단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Best interest of the patient가 의사의 존재 이유고 조사의 행동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최선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진료를 하고 우리는 활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료윤리의 지금까지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do no harm. 무엇보다도 프리멈 no care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First of all, do no harm입니다.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do no harm principle이죠. 그 다음에 환자의 비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의사회, 제네바 선언, 한국 의사윤리 지침, 강령 이런 모든 지침들이 모두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을 배운다는 것은 이 2500년 된 윤리 전통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시기,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갈렌이라고 하는 의학자는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기초로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지식을 집대성했습니다. 해부학을 집대성해서 동물 인체를 통해 동물의 해부를 통해 인체를 연구했고 당시 최고 수준의 그 해부학 지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렌의 생리학 체계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간에서 자연의 영이 돼서 정맥을 통해 온몸으로 가서 영양분으로 쓰이고 그 중에 일부가 생명의 영으로 변환되는데 심장에서 생명의 영이 되고 그것이 동맥을 통해서 생명의 영이 온몸으로 퍼져서 생명을 갖게 되고 동물의 영이 일부가 뇌에서 이제 이루어져서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업론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해부학도 생리학도 사실은 틀린 것이 많았지만 갈렌의 체계는 1500년간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중세는 물론이고 갈렌의 말은 의학적 진리로 여겨졌고 이견을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오류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을 해부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실의 경막에 있다고 주장을 했고 septal pore가 있다고 그랬고 이것을 윌리엄 하비라는 영국의 생리학자가 1628년에 혈액순환으로 반박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게 1500년을 지배한 의학적 권위인 갈렌의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의 의학이 내일은 틀릴 수 있다라는 그 예를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의심과 비판이 없으면 의학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랫동안 지배를 하던 갈라의 해부학이 르네상스 시기에 직접 해부를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이제 해부학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1543년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에 의해서 그 옆에 있는 이 책입니다. De Humani Corporis Fabrica,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라는 이 해부학
자기가 직접 해부한 것을 도판으로 인쇄를 해서 파브리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해부학 혁명을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옛날에 중세 때까지는 저기 해골에 앉아 있는 저 위에 카세드라라고 하는 큰 높은 의자에서 교수는 그냥 관련 책을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해부는 저 이발사를 쳐난 사람들이 해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부하고 이 실제 시체부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많은 것이 발견이 안 됐죠. 근데 여기서 이 안드레스 베살리우스는 바로 시신 해부하면서 직접 해부하면서 이 표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직접 해부로 인한 갈레네 오류를 베살리우스가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근대 해부학이 탄생됩니다. 여러분, 정상 인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어떻게 생리학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 인체 해부학 혁명이 1543년에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생체 동물을 실험을 해서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을 발견하게 되면서 1500년대 갈렌의 생리학이 종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피가 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피는 도는 게 아니라 소모되고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윌리엄 하비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정량적으로 우리가 피가 도는 것만큼 음식을 먹으려면 3,000kg 되는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서 이제 1628년에 갈렌의 생략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쯤에 레우벤 후크가 현미경을 이제 개발을 해서 미세혈관 적혈구 정자를 관찰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모르간이라는 병리학자가 700여 개의 부검으로 질병의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리해부와 병리학을 확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처럼 질병도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seat of disease거든요. 질병의 자리, 질병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 관련의 해부학에서는, 생리학에서는 이게 사트엑스의 불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피를 뺀다든지, 뭐 이렇게 블랩을 만들어서 물을 뺀다든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설사를 시킨다든지. 그러나 이제 해부학적인 토대 위에서 병으로 죽은 사람을 해부해서 그 질병에 따라서 분류하다 보니까 질병에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폐병 있고, 폐 있고, 심장에 심장병 있고, 뇌에 병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장기마다 이렇게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8세기에 모르가니가 병리학, 해부학을 확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19세기 전반기의 사람이 라일렉입니다. 우리가 레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분이 프랑스 파리의 임상의학파의 일부로서 청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단순하게 청진기를 발명한 게 아니라 청진을 통해서 들리는 그 소리로 진단하는 것과 그 환자가 죽고 나서 부검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학적 검사를 하잖아요, 환자를. 근데 그때 그 검사 소견은 이제 병리 소견과 해서 폐에 폐결핵이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더라. 폐에 농양이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더라. 이런 것을 아주 집대성에서 청진기라고 하는 그 기계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병을 살아있을 때 이 청진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단학의 혁명을 이제 가져왔죠. 그리고 1847년엔 젬멜바이스라는 상과 의사가 이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에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사실은 비엔나의 그 큰 병원에서 종합병동에서 이게 상과 1병동, 2병동이 있었는데 한 병동에서는 산모들이 그렇게 산후열로 죽는 거예요. 산후열은 아기를 낳고 며칠 있다가 이제 열이 팔팔 끓으면서 산모가 죽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감염이죠. 아기를 낳을 때 아랫도리가 다 찢어지는데 그리고 상처가 많이 나는데 한 병동에는 그 산파들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손을 씻고 아기를 받았고 한 병동에는 의과대 학생들이 해부학을 하고 나서 그 더러운 손을 씻지 않고 아기를 받은 겁니다. 당시 죽은 사람들은 온갖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인데 그 시체를 해부하고 나서 그 더러운 손으로 이 아기를 받으니까
그 산모에 찢어진 곳에 결국은 이노큘레이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균을 갖다가 거기다가 주입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산모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젠멜바이스가 그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면서 손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젠멜바이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젠멜바이스 개인은 정신병동에서 결국은 뭐 신경쇠약으로 아주 비참하게 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몇십 년 일찍 이 얘기한 선각자였죠. 왜냐하면은 그 리스터라는 사람은 이 그 프랑스의 파스테르의 그 세균서를 읽고서 외과에서 이제 엔티세프틱 서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석탄산이라는 소독수를 이용해서 손을 이렇게 다 수술을 할 때 손을 다 씻고 또 공기에 이 석탄산을 뿌려서 소독술, 엔티셉틱 서저리, 소독수에 의한 외과를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수술 감염 사망률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터가 근대 외과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리호라고 하는 사람은 아,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나온다. 그래서 질병은 세포 수준의 문제라고 해서 세포병리학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병리학의 기초를 만들었죠. 19세기 후반에 가면 세균학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루이 파스테르하고 로버트 코어입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프랑스 사람인데 자연 발생설을 반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닌가? 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파스테르는 그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를 보완해서 모든 세균은 생명체생이다. 그러니까 세균이 질병을 유발하고 그리고 여러 병원균들을 발견을 하고 광견병 탄저균 백신을 개발하고 파스처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저온살균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파스처라이제이션 기법 전에는 이 손 끝에 이제 골마가지고 농양이 있는 그런 처녀가 이 우유를 딸 때 그 고름이 우유병에 다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감염으로 죽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이라는 개념과 살균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던 시기에 파스테르가 구한 생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나 세균학을 기초로 둔 사람은 로버트 코흐입니다. 파스테르는 프랑스 사람이고 코흐는 독일 사람인데 파스테르는 화학자고 코호는 의사입니다. 코호가 코호의 원칙, 코호스 퍼슐레이트라고 하는 중요한 세균학의 원리를 확립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외우시게 되고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핵균을 1882년, 콜레라균을 1883년에 발견했는데 결핵균에 의해서 결핵이 생기고 콜레라균에 의해서 콜레라가 생긴다. 여러분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지만 그게 다 코호의 이러한 원리의 발견 덕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세균이 특정 질병의 원인이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확립한 것이 코호의 퍼스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코호의 원칙 A라는 세균이 A-라는 질병을 일으키고 B가 B-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하는 것은 세균학의 원리를 코호의 원칙을 확립한 이후에 한 세기 동안 그러니까 한 세대, 30년 동안 엄청난 많은 균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그동안 인류를 괴롭히던 온갖 원인균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이 19세기 후반 이후로 사람들은 의학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결핵균의 발견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광을 하게 되고 이제야 사람들은 인류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 스노우라고 하는 영국의 역학자이자 마취과 의사는 콜레라 지도를 1854년에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역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콜레라가 있었던 그곳에 다 방문해가지고 어디서 무슨 물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많이 죽었는지를 다 얘기를 다 이제 조사를 해서 맵을 작성해요. 콜레라 맵. 그 유명한 스노우의 콜레라 맵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세균설이 확립되기도 전이고 콜레라균 자체는 코호가 발견됐지만 한참 이후에
이분은 이 역학적 방법을 통해서 물이 뭔가의 포이즌을 날라서 물로 전염된다. 수인성 감염 질환이다라고 하는 걸 밝혀서 어떤 펌프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 펌프 손잡이를 제거를 해서 콜레라를 종식시켰습니다. 지금도 어, 그 브로스트리트라는 영국 런던에 가다 보면 존 스노우의 이 펌프가 그대로 있고 존 스노우를 기리는 뮤지엄 같은 곳에 이제 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감회가 새롭죠. 그리고 플라밍은 결국은 항생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페니실린은 1928년에 그 발견을 해서 이 항생제를 발견해서 개발함으로써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해서 사실은 20세기 최대의 의학혁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미생물 감염내과 예방의학 교과목의 역사적 기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20세기에 가면 현대의학이 완성이 되는데 항생제, 항바이러스제가 페니실린 이후에 설파제, 항결핵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견되고 발명이 되면서 감염병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드워드 제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1798년에 이미 18세기 말에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법을 발견을 했죠. 그거는 이제 어떤 동네 여성이 우두에 걸리면 천연두 안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진짜 실험을 해본 결과 확인된 것입니다. 이거는 세균학 시대 이전에 이미 백신, 그 천연두 백신은 나와서 이 이후에 이제 세균학 시대가 지나면서 더더욱 백신의 황금 시대가 됩니다. 천연두는 인류가 최초로 종식했다고 이제 여겨지는 바이러스란데 1980년대 WHO가 종식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통해서 박멸한 최초의 바이러스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소아마비, 홍역, 간염, 우리가 코로나 때도 코비드 백신을 우리가 그 효과를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또한 상당한 혁명을 가져오는데요. 마취법 또 묵음법이 발전을 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중세에도 수술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잘라내거나 뭐 그런 어차피 전쟁에서 이렇게 우운드가 있고 그런데 잘라내고 치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의 3대 적은 pain, infection, bleeding입니다. 수술을 해도 너무 고통이 심하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은 피가 나서 피를 멈추지 못해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그 세 가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혈법도 물론 발전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19세기 중반에 마취술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취술이 먼저 개발이 되고 묵은법은 파스칼 코호이의 1780, 80년대나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마취를 하고 오래 감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감염이 좀 증가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19세기 말에 이르면 서양의학의 꽃이 서저리가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1884년에 갑신정변 이후에 민영익이 자상을 당했을 때 서양에서 온 의사 알렌에 의해서 그 민영익을 구했잖아요. 그게 한의사들은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의 상당한 강점이 이제 서저리가 된 것이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리고 렌트겐선, 엑스레이가 견이된 게 렌트겐에 의해서 1895년인데 그 이후에 이 사람 몸을 투명하게 투시해서 볼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70년대 20세기에 가면 CT MRI들이 이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그래서 비침습적인 진단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이 몸속을 다 볼 수 있는 이 영상의학의 이 발전은 엄청나게 의학을 진보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분자생물학이 1953년에 DNA 이중자산 발견을 왓슨과 크릭이 했죠. 그 이후에 사람의 유전 정보를 매핑하는 그리고 그것을 해독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유전자 치료의 시대가 20세기 후반기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중보건 역학도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이제 기대 수명이 획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이런 기초가 20세기 완성이 되었죠. 21세기에는 이제 그 21세기 오프닝을 휴먼 제넘 프로젝트로 열게 됩니다. 2003년에 전 세계적인 협업을 통해서 인간의 게놈을 전부 해독하게 되는데, 30억의 염기쌍이 이제 해독이 완성되고, 그래서 이 유전자 해독을 중심으로 유전자 치료와 유전법 예측 시대가 개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유전자, 그러니까 저는 19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유방암, 그런데 지금은 유방암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떠한, 그 유전자 변이를 내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의 유전자 변이에 맞춘 표적 항암제를 씁니다. 그리고 동일 질병도 사람마다 다르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항생제나 어디에 감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표적 치료, 정밀의학, 정밀종양의학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AI 진단 보조가 이제 갈수록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딥러닝 영상 판도, 그 이제 그 의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사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그 방대한 양의 유전 정보라든지, 이런, 아주 광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예측하고, 질병의 경과를 예측하고, 치료를 추천하고, 이런 것들을 AI가 이제 정밀의학과 유전체 의학과 같이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훨씬 더 아주 최근 들어 더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편집 도구가 이것도 개발이 되면서 유전질환 치료 가능성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그 두 명의 중국 여아 두 명을 유전자 치료를 해서 이제 탄생시켜서 결국은 태아에서 맞춤형 이제 디자이너 베이비가 정말 현실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윤리적 쟁점도 함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특별히 또 확 변화시키긴 했는데요. 웨어러블 스마트 바이오 센서, 뭐 AI 트리아지, 전자연구로 이렇게 디지털에서 원격 의료에서도 이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진료실에서 혹은 가정에서 봤던 닥터 페이션 릴레이션십에서 많은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세계의 변화로 이제 21세기에는 더더욱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감염병과 대응도 코로나의 경험이 아주 그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근데 mRNA 백신을 정말 인류가 협업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전까지 백신을 개발하는 때 걸리는 시간은 엄청 단축을 시켰죠. 그래서 팬데믹 대비한 연구율이나 국제공조의 시대가 또 이제 우리 앞에 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감과 인수를 가진 사람 의사 역할은 이 21세기에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은 이게 사회문화 속에서 발전하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때 중세 세기로 완전히 붕괴시킨 게 유럽 인구를 3분의 1 이상 사망시킨 패스트 팬데믹이 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는 중세 봉건사의 붕괴를 촉진시켰고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르네상스를 촉발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19세기에는 콜레라가 또 팬데믹을 이뤄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에 과밀한 그리고 그 오염된 물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도시화 인구 증가로 이 하수구 처리, 오물 처리가 안 되고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콜레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콜레라를 겪으면서 인류는 하수도를 건설하고 공중보건법을 제정하게 된다. 깨끗한 물, 그다음에 하수 처리 이런 것들이 퍼블릭 헬스 모두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돼서 퍼블릭 헬스 액트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돼서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위생과 이 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콜레라
팬데믹과 위생운동을 통해서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독감이 1918년, 1919년 전 세계에 5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한 1차 세계대전의 3배가 되는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 플루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세계보건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우리가 모두 같이 겪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mRNA 백신 기술이 실증이 되고, 그 다음에 전지구적인 팬데믹이고, 모든 나라에서 종식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팬데믹이 종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자 나라에서는 뭐 몇백씩이나 백신을 비축해 놓고, 가난한 나라에는 이제 백신이 잘 안 가는 그런 불평등한 글로벌한 백신 부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팬데믹을 종식해야 하는데 긴급 승인, 여태까지 절차가 이렇게 느린 것으로서는 이 긴급 승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윤리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역사는 결국은 인류의 역사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생로병사는 언제나 인간의 중심적인 관심사였죠. 그러니까 생로병사에서 태어날 때도 또 늙을 때도 또 병일 때도 죽을 때도 우리는 의사의 도움이 없이는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의사가 출생이면 써야 되니까 죽어도 의사의 서티피케이션 없으면 죽은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늙고 병드는 과정 속에서 의사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의과대 교육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의학의 역사가 발전된 순서랑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해부학에는 에라지스트라스라고 하는 BC 3세기에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가에 있었던 해부학 생체를 죄수를 산태로 해부했던 헤로필레스와 에라지스트라스가 발견한 이름을 해부학에서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지식은 2500년 동안의 이 의학의 발전을 총집합해서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부학 혁명이 일어나는 베살리우스 때, 또 하비의 생리학 혁명, 또 병리학, 여러분이 순서로 배우는 정상 인체 구조, 정상 인체 기능 생리학이죠. 해부학 생리학. 그다음에 병리, 그러니까 병든 인체의 원리에 대한 병리학을 배우고, 그리고 미생물학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고, 외과학, 양리학, 예방의학, 유전의학, 이런 의학의 발전에 따른 그 학습을 여러분이 이제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그 전개 이렇게 돼가면서 여러분이 쭉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이런 과목의 역사가 사실은 의사학의 역사를 그 집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윤리, 또 의료윤리의 역사가 2500년대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BC 460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었고, 의사의 도덕적 의무, do no harm, confidentiality, 환자 기밀 보호, 또 해를 끼치지 않다, 한게 있었고, 또 하무라비 때부터 중세 의사윤리는 이제 의사 면허제도라고 하는 것도 이탈리아에서 이제 12세기에 생기게 되고, 토마스 퍼시벌이라는 사람이 메디컬 에틱스라는 용어를 최초로 18세기, 1803년에 쓰게 되면서 의사 환자 관계가 체계화됐습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의 윤리적 지침은 이게 존재하지 않았다가 이제 나치 의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비인간적으로 이 포로들을 마치 동물처럼 사용했는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나치 인치 실험 재판 후에 제정된 뉘른베르크 강령, 뉘른베르크에서 재판했기 때문에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그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자발적 동의, 그러니까 이 히포크라테스의 두노함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이 의학 연구를 윤리적으로 만드는가? 그거는 강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지로 다 이해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될 때만 윤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informed consent의 프린시플, 자발적인 프린시플이 이제 1947년 뉴른베르크 협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연구윤리 역사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1964년에 세계의사회에서 디클라레이션 오브 헬싱키 선언을 이제 발표를 해서
인간대사 연구윤리의 세계적인 기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의학 연구의 윤리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지만 재판부에서 만든 것이고요. 헬싱키 선언은 의사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21세기에는 위전공학, 줄기세포, AI 진단, 정밀의학 이런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한국에는 있고 그것이 관련 장관들 6개 부처랑 또 민간위원들, 과학계 위원들 같이 이러한 생명윤리 문제를 수기를 해서 그 논의를 진행시키고 법 제도를 제안하는 그런 위원회가 2005년부터 만들어졌고 저는 지금 올해부터 7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세계의사회의 그 제네바 선언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의사들의 재판이 1947년에 마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세계의사회에서는 의사들에 대한 떨어진 신뢰, 의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의학 연구에 그렇게 그 취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1948년에 제네바 선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선언은 옆에 보시는 BC 460년경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를 인류 봉사에 헌신하고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환자의 건강을 나의 첫째 관심사로 하고 비비를 존중하고 의료직의 명예와 숭고한 전통을 지키고 동료를 형제자매처럼 여기고 그리고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최대로 존중하고 어떠한 위협하에서도 인도주의 원칙을 어기한다. 이것은 나의 자유롭게 나의 명예를 걸고 엄숙히 생각한다. 라고 하는 제네바서는 최근에 2017년에 최근 개정이 됐지만 이게 나치 장범 재판 이후에 세계의사회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인종, 종교, 정치에 무관한 보편적인 의료윤리를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97년에 의사윤리 강령 처음 만들고 2017년 최신 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도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입니다. 그리고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인류의 건강 보호 증진에 헌신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하며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의학기술의 습득과 전문 직업성 향하게 노력하고 공중보건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네 번째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건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 그리고 사상을 보호하고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간 거죠. 환자의 알 권리 존중하고 환자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하고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 동료 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서 대하고 환자의 안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고 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바람직한 의료 환경에서 법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의료 정보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익 상충, 이해 상충, 이해 충돌, 개인적 이익을 적절히 관리한다. 그럼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한다. 그리고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죽음으로부터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답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런 주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윤리에 대한 것도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고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유지하여서 의학 발전과 인류 건강에 진진한다. 그리고 우리 의사는 이러한 10가지의 의료윤리 강령을 자유의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청 선언한다. 이게 뉘렌베르크 코드도 10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텐 커맨드먼트 같이 10개명과 같은 건데 의사협회 윤리 강령도 10개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그 윤리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응축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 존엄, 전문성,
환자 신뢰, 사회 책무 이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 강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의사윤리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강령은 우리의 선언,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것이고 윤리 지침은 구체적인 행동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갔는데 이게 첫 번째 챕터는 의사의 일반적인 윤리입니다.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건데 여기에 프로페셔널리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의료, 지속교육, 공정한 의료 제공, 무차별적인 정의의 원칙이죠.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다 대하는 거. 그다음에 품위 유지를 하고 소셜미디어 언행도 품위를 유지하도록 돼 있고 자기 자신의 심신의 건강을 잘 유지를 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사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의무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의료인 양성의 의무 이런 것들이 일반적 윤리고요. 환자에 대한 윤리가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의사의 일반적 윤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에 대한 윤리죠. 환자의 상호 신뢰, 인격과 사생활 존중, 환자의 선택권 존중, 진료 거부 금지, 설명의 의무 알 권리 보장,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환자 비밀 보호, 응급의료 및 의송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가 동료 보건 의료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사가 항상 어디서 리더가 되니까요. 그래서 동료 의료인을 존중을 하고 정당한 지시를 존중을 하고 불공정 경쟁 금지하지만 중요한 게 동료의 잘못 시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 동료가 잘못하는 경우 시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의사가 프로페션, as a whole로서 책무가 있습니다. 재난 감염병 때 도망가면 안 돼요, 의사는. 인권은 보호해야 되고, 의료자원 적당하게 사용해야 되고, 부당이득 추구를 금지해야 되고, 이해상충, 이해충돌을 관리해야 되고, 부당진료 금지해야 되고, 허위 과대 광고 금지하고, 대중매체 부당이용 금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역할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윤리에서는 아주 스페시픽한 특별한 윤리가 많습니다. 태아윤리, 보조생식윤리, 연명의료, 뇌사, 안락사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식윤리, 의학연구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별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챕터들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의료윤리위원회인데 이것은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규제는 프로페셔널리즘의 핵심입니다.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외부에서 처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자기 규제, 셀프 레귤레이션을 하는 그런 것이 전문가의 전문 직업성의 핵심인데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은 아주 높은 도덕성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업이고 2,500년 동안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지침과 강령을 스스로 만들고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윤리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그런 그 의사 선언에는 아까 헬싱키 선언도 있고 또 여러 지침이 있습니다만은 이것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제 오래된 것이지만 이거 상대한 게 제네바 선언이고 의사협회의 윤리강령, 윤리지침, 헬싱키 선언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박사를 의사학으로 해서 이게 세계 의사의 역사, 의학의 역사를 몇 년간에 걸쳐서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연구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한 시간 동안 여러분께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의학이 내일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의 혈액순환으로 갈랬는데 여러 일호들이 혁파가 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사체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블라드레팅이라는 피를 뽑는 치료가 엄청나게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도 사실은 블라드레팅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피를 하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19세기에나 들어와서 해롭다고 밝혀진 것이고요. 나쁜 공기가 병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19세기 후반에 세균학의 등장으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요. 위궤양은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그랬지만 헬리코박터 발견으로 사실은 헬리코박터가 가장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의학도 결국은 내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로 더 나은 의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AI는 우리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AI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엄청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우리한테 솔루션을 줄 수 있고 결론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할 수 없는 것은 환자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나쁜 소식을 인간적으로 전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오늘날 여러분께 왔다면 의사는 과학자 이상이어야 된다. 원숙하고 인도주의식이면서 인간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과생 여러분들에게 기술을 배우되 사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2500년 의학의 전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AI가 만들어진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그림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나노 바나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AI 시대에 더욱 빛나는 인술. 진짜 잘 만들었죠. 이걸 보고 다른 AI는 이거 사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의 마음입니다. 의학은 선사시대 주술사에서 시작해서 AI 의학까지 지금 이어져 왔지만 25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자를 사람으로 보고 해를 끼치지 않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긴 전통 위에서 미래의 의학을 만들어 나갈 의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업을 향한 배움과 또 성찰과 또 성숙의 그 길 위에 축복과 이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